조선 숙종 때 손이 떨리는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한양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그의 붓끝은 한때 칼날보다 날카롭고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병이 그의 손을 집어삼켰고 세상은 그를 끝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 그를 구한 것은 이름도 변변치 않은 엿장수 여인이었습니다. 글자 한자 모르던 그 여인은 훗날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의 동지가 되었고 그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리는 붓끝에서 태어난 글씨는 조선 팔도를 울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38년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어느 날 한양 남대문 밖 장터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리 비켜. 문둥병 환자다. 아이고, 가까이 오지 마라. 사람들이 한 남자를 에워싸고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흰 천으로 얼굴을 감싼 그 남자의 드러난 손에는 희끄무레한 반점이 번져 있었습니다. 나병, 사람들이 문둥병이라 부르며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장터 구석으로 몰리는 그에게 누군가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게에 커다란 엿덩어리를 지고 서 있던 여인이 뛰어들었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여인은 석담 앞에 섰습니다. 돌이 날아왔습니다. 여인의 어깨를 맞았습니다.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시오. 24대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다부진 표정을 하고 작은 엿통을 메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엿을 파는 복실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란 이름조차 남들이 붙여준 여인이었습니다. 야, 복실이. 문둥병이 옮으면 어쩌려고. 허 영감님. 복실이가 장터 한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약방 앞에서 약재를 말리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약방을 운영하는 허 영감. 젊은 시절 전국을 떠돌며 온갖 병을 연구한 사람으로 복실이의 할멈이 편찮을 때 약을 지어주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허 영감님, 나병은 쉽게 안 엎는 거 맞죠? 허 영감이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맞네. 나병은 사람들 생각처럼 곁에만 있어도 옮는 병이 아니야. 괜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해치지 마시게들. 허 영감의 말에 돌을 든 손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석담 곁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실이는 석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깨에 맞은 돌 따위는 잊은 듯 했습니다. 지게를 내려놓고 엿 한 조각을 떼어 건넸습니다. 반점이 번진 떨리는 손이었지만 복실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석담은 떨리는 손으로 엿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엿이 녹으면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손길 때문이었습니다. 허 영감이 다가와 석담의 상태를 살피고 약재가 든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오래 굶은 기색이구만. 상처에 바르면 염증이 좀 나을 거야. 복실이가 석담에게 물었습니다. 갈 곳 있소? 석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시죠. 좁긴 하지만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아픈 거잖아요. 아프면 쉬어야지요. 석담은 복실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돌을 맞으면서도 자기 앞에 선 사람. 세상이 전부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터 한 구석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실이의 집은 한양 성 밖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초가지붕에 방 하나, 부엌 하나. 가난했지만 깨끗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상에 올랐습니다. 석담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밥알이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석담에게 복실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떠드릴게요. 우리 할멈도 마지막엔 제가 떠먹여 드렸어요. 복실이가 밥을 떠먹여 주다가
석담의 손에 있는 굳은 살을 발견했습니다. 이 굳은 살은 뭐예요? 일하다 생긴 거예요? 석담이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점 사이로 남아있는 수십 년 붓을 잡은 흔적. 붓을 잡던 자리요. 붓이요? 나는 글씨를 쓰는 사람이었소. 1년 전 이 손은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를 썼습니다. 석담, 본명 한세준. 양반과 서자로 태어나 과거도 벼슬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붓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5살에 붓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먹을 갈아 종이에 글자를 따라 그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0살 전에 신동 소문이 났고 16에 왕실 편액을 썼습니다. 25에는 한양 최고의 서예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왕실 편액까지 쓰셨어요? 복실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석담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요. 그 시절 석담의 재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석철, 명문 양반가 출신의 서예가. 석담보다 10살 위. 민석철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우리 집안에서 대서예가를 내야 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붓을 놀렸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층층이 박였습니다. 재능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노력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서자 출신의 어린 석담이 나타나 가볍게 그를 넘어섰습니다. 왕실 의뢰가 자신이 아닌 석담에게 갈 때마다 민석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재능이라는 사실을 석담을 볼 때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기는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집착이 되었습니다. 석담에게 나병이 찾아온 것은 25 가을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반점이 생기더니 점점 퍼져갔고 의원의 진단은 냉혹했습니다. 나병입니다. 양반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의뢰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예가에게 손은 전부입니다. 석담이 나병 선고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진 날, 민석철은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그 안도감에 대한 부끄러움.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합리화. 하늘이 정한 것이다. 서자 주제에 분수를 모르니 벌을 받은 거야. 석담은 1년을 떠돌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마저 떨어진 날 장터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에서 엿장수 복실이를 만났습니다. 복실이가 빈 밥그릇을 치우며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소? 나와 같은 지붕 아래 있으면. 처음엔 좀 겁났죠. 근데 허 영감님이 예전에 여러 병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나병도 사람들 생각만큼 무서운 게 아니라고요. 석담은 복실이를 보았습니다. 거짓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석담은 복실이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복실이는 석담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찾아주었습니다. 장작 좀 패주시겠어요? 저는 힘이 약해서요. 불도 좀 지펴주세요. 엿 고는 동안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석담은 손이 떨렸지만 도끼질과 불 지피기는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 석담이 물었습니다. 복실이 씨, 본명이 따로 있소? 글쎄요. 어릴 때부터 다들 복실이라 불러서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름을 하나 지어줄까요? 복덕이라고. 복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요. 복실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그런 이름을 가져도 돼요? 복실이 씨만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소. 복덕? 그날부터 그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복덕이 물었습니다. 석담 씨는 글씨를 쓰셨다 했잖아요. 글씨가 뭐예요?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것이요. 와, 저는 글자를 하나도 몰라요.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배워도 모를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석담은 나뭇가지로 마당 흙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이게 사람 인자요. 오,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건 하늘천, 하늘 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석담은 놀랐습니다. 복덕은 글자의 모양에서 뜻을 직감적으로 읽어냈습니다.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배울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복덕은 간단한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담 씨, 제가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복덕? 마당에 크게 쓴 이름. 획이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한 글자였습니다. 석담은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누군가의 세상을 넓혀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복덕은 석담에게 연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석담 씨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쌀 불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석담은 고개를 끄덕이고 연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석담 씨, 엿기름을 그렇게 한꺼번에 넣으면 안 돼요. 이만큼이 아니었소? 그건 3배는 되잖아요. 쌀 불리는 양을 틀리고 불 조절을 못해서 엿이 까맣게 타고 엿을 늘리다가 발에 떨어뜨렸습니다. 복덕이 웃음을 참다 못해 터뜨렸습니다. 석담 씨, 혹시 글씨 말고 다른 건 다 서투른 거 아니에요? 석담도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글씨 빼고는 자신이 없소. 그럼 저랑 딱 반대네요. 저는 글씨 빼고 다 잘하거든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석담이 나병에 걸린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은 순간이었습니다. 복덕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감의 약방에 들러 석담의 약재를 받아왔습니다. 요새 많이 밝아지셨어요. 농담도 하시고요. 영감이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이 편해지면 병세도 달라지는 법이야. 잘하고 있네, 복덕이. 석담은 글을 가르치고 복덕은 삶을 가르쳤습니다. 석담은 세상의 높은 곳에서 내려온 사람이었고 복덕은 처음부터 세상의 낮은 곳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세상이 만나면서 서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복덕의 엿을 사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실이, 너 아직도 그 문둥병 환자 데리고 있냐? 그럼 내 엿 안 사. 무서워서 못 먹겠어. 엿이 팔리지 않자 쌀이 떨어지고 장작이 부족해졌습니다. 석담이 말했습니다. 복덕 씨, 내가 떠나야겠소. 나 때문에 당신까지 굶고 있소.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고 들었소. 복덕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한참 뒤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새로 빚은 엿이 있었습니다. 내일 팔 거예요. 먼 마을까지 가면 돼요. 석담은 그 엿을 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만들었을 것입니다. 석담이 떠나겠다는 말을 듣고도 복덕은 엿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도 함께 살 준비를. 짐 풀어요, 석담 씨. 석담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덕은 새벽같이 일어나 한양에서 2~3시간 거리의 먼 마을까지 걸어가 엿을 팔았습니다. 거기서는 복덕이 누구와 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녁이면 발이 부르텄지만 복덕은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덩이나 팔았어요. 석담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마당에 나가 나뭇가지를 들고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손은 떨렸습니다. 획이 흔들리고 선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
어느 밤 복덕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달빛 아래 글씨를 쓰는 석담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흔들리는 획. 하지만 그 글씨에는 이전의 반듯한 글씨와는 다른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복덕은 말없이 돌아가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양시내 민석철의 집. 석담이 사라진 뒤 민석철은 한양 제1의 서예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왕실과 양반가의 편액 의뢰가 쏟아졌고 명예와 부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민석철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할 때도 눈빛 뒤에 숨은 속내가 보였습니다. 석담이 없으니 민석철이지. 2인자가 1인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보내는 그 미묘한 시선. 그러던 어느 날 하인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날이 한세준이 살아있다 합니다. 장터 밖에서 어떤 여자와 살면서 여전히 글씨를 쓰고 있다 합니다. 민석철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석담이 다시 붓을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민석철은 교활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제자 세세게 명했습니다. 한세준의 이름으로 글씨를 써라. 단 일부러 엉성하게. 획이 흐트러지고 균형이 무너진 글씨로. 민석철은 그 위조된 글씨들을 한양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석담 한세준이 나병 걸려서도 글씨를 쓴다더군. 이것이 요즘 그가 쓴 글씨라네. 세상에, 이게 한세준의 글씨라고? 나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사람의 재주까지 집어삼키는 거지.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석담 한세준, 완전히 끝났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석철은 고을 이방에게 뇌물을 주어 석담이 사는 지역에 나병 환자 추방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포졸이 복덕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병 환자 한세준은 한 달 안에 이 지역을 떠나라는 명이다. 왜요? 여긴 성 밖이잖아요. 누구한테 피해도 안 주는데. 위에서 시키는 거야. 나한테 따지지 마. 포졸이 떠난 뒤 석담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떠나야 할 것 같소. 그날 저녁 복덕이 장터에 나갔다가 위작을 보게 되었습니다. 떠리로 팔리고 있는 종이 위에 글씨 석담 한세준 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복덕은 글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석담의 글씨를 매일 밤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석담 씨 글씨가 아닌데? 복덕은 그 위작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담 씨, 이거 보세요. 한양에 당신 이름으로 이런 글씨가 돌고 있어요. 석담은 그 글씨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석담의 얼굴에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복덕 씨, 네, 이건 위작이요. 하지만 석담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거요. 이 손으로 쓴 글씨가 저것과 뭐가 다르겠소? 나병 환자의 글씨는 다 저렇게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석담 씨 글씨는 달라요. 석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쩌면 저게 진짜 내 수준인지도 모르오. 떨리는 손으로 무슨 글씨를. 복덕은 석담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 밤 석담은 마당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글씨를 쓰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복덕은 허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허 영감님, 석담 씨가 위작을 보고 나서 무너졌어요. 자기 글씨도 저것과 다를 게 없다고. 허 영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위작이라. 누군가 일부러 엉터리 글씨를 석담 선생 이름으로 퍼뜨린 거지. 누가 그런. 석담 선생이 사라져서 가장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겠나? 설마 민석철? 허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법이 있네.
위작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면 되네. 어떻게요? 석담 선생이 직접 써보이면 되지.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석담 씨 지금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어요. 허 영감이 복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세상을 데려와야지. 석담 선생의 진짜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복덕에게는 글이 있었습니다. 석담에게 배운 글, 그리고 발이 있었습니다. 먼 마을까지 엿을 팔러 다니던 그 발. 복덕은 석담이 밤마다 마당에서 연습하며 쓴 글씨 중 잘된 것 몇 장을 모았습니다. 석담 몰래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글씨를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선비는 문전박대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글씨를 가져왔다고? 돌아가시오. 두 번째 선비는 글씨를 보기는 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작인지 진작인지 나로서는 구분이 안 돼요. 어차피 떨리는 글씨 아니오? 세 번째 선비는 복덕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엿장수가 서예를 논하겠다? 가소롭군. 네 번째, 다섯 번째. 복덕은 거절당할 때마다 다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선비는 글씨를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흥미롭긴 하오만. 내가 나서기는 어렵소. 아홉 번째, 열 번째, 11번째. 11번 거절당한 날 복덕은 장터 돌담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목은 말라 있었습니다. 포기할까? 잠깐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떠오른 것은 석담이 마당에서 쓰지 않는 밤.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던 모습. 복덕은 일어섰습니다. 12번째 문. 이수겸. 한양 서화계의 원로이자 젊은 시절 석담의 재능을 처음 발견한 인물이었습니다. 석담의 글씨를 오래간만에 보는구나. 이수겸은 석담의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떨리는 회기로군. 하지만 이상하구나. 이 떨림에 오히려 맛이 있어. 복덕이 위작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수겸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다른 사람의 손이다. 위작은 일부러 흐트러뜨린 것이고 석담의 것은 떨리지만 흐트러진 것이 아니야. 근본이 다르지. 이수겸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비열한 짓을 했느냐? 어르신, 석담 선생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쓰면 증명이 됩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수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서화 품평회를 열겠다. 한양에 이름 있는 이들을 모두 부르마. 복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담은 여전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덕은 석담 앞에 앉았습니다. 석담 씨, 이수겸 어르신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대요. 석담 씨가 사람들 앞에서 이 손으로 직접 글을 쓰면 위작은 저절로 드러나요. 석담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석담 씨, 제가 처음 글을 배울 때 기억나요? 삐뚤빼뚤해서 창피했어요. 근데 석담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석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씨는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다. 석담 씨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복덕이 석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점이 있는 떨리는 손을. 이 손으로 쓰면 돼요. 이 손이 석담 씨잖아요. 석담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알겠소. 가봅시다. 한편 허 영감은 내의원의 오랜 벗 최의관에게 서찰을 보냈습니다. 석담 한세준이라는 서예가가 위작으로 모함당하고 있으며 부당한 추방 명령까지 내려졌네. 이수겸 선생이 서화 품평회를 여는데 조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네. 최 의관은 이 이야기를 조정의 문신들에게 전했습니다. 서화 품평의 날, 이수겸의 집에는 한양에 이름 있는 선비와 서화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 한 명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석철도 왔습니다. 이수겸이 품평회를 연다는 소문을 듣고 이유를 탐색하다가 석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어차피 나병으로 손이 망가진 놈이 뭘 보여주겠어. 오히려 망신당하는 꼴을 지켜보지. 민석철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수겸이 자리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한양에 떠도는 위작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요.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석담 한세준의 이름으로 떠도는 글씨가 위작이라는 것이요. 오늘 석담 선생이 직접 이 자리에서 붓을 들 것이요. 석담이 들어왔습니다. 흰 천으로 얼굴 아래를 가리고 반점이 있는 손을 드러낸 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수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글씨를 보는 자리요. 병을 보는 자리가 아니요. 석담은 먹을 갈았습니다. 먹을 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붓 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첫 획, 손이 크게 떨렸습니다. 먹물이 튀었습니다. 종이에 검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좌중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것 봐. 손이 저 정도로 떨리는데. 민석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석담은 망가진 종이를 치웠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자리 뒤편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복덕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석담을 보고 있었습니다. 12번 문을 두드린 사람, 돌을 맞으면서도 앞에 선 사람, 엿을 만들며 내일을 준비한 사람, 석담은 숨을 고르고 새 종이를 펼치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첫 획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떨림 속에서 붓이 움직였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도무문, 큰 도에는 문이 없다. 네 글자가 종이 위에 놓였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반듯한 글씨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력, 고통을 겪은 자만이 쓸 수 있는 깊이, 세상 끝을 보고 돌아온 자의 무게.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이수겸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시오. 이수겸은 위작과 석담의 글씨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왼쪽이 한양에 떠도는 것이고 오른쪽이 방금 석담 선생이 쓴 것이요. 위작은 일부러 흐트러뜨린 글씨였습니다.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티가 역력했습니다. 석담의 글씨는 달랐습니다. 떨림은 있었지만 흐트러짐이 아니었습니다. 떨림 속에서도 흐름이 살아있었고 획과 획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다르군. 위작은 기운 자체가 다르지 않은가? 한선비가 물었습니다. 그럼 위작은 누가 쓴 것이오? 시선이 민석철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석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오? 자리 뒤편에서 복덕이 나섰습니다. 저는 석담 선생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복덕을 보았습니다. 소박한 차림의 여인. 저는 그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복덕은 보름간 수집한 위작 5점을 펼쳤습니다. 이 글씨들은 석담 씨가 추방 명령을 받기 직전에 한양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추방 명령을 내린 이방이 민석철 나리댁에 출입한다는 것도 저는 들었습니다. 민석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정에서 온 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철, 위작 시비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필적을 대조하는 것이오. 응하겠소? 민석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민석철의 수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의 명으로 제가 쓴 것입니다. 추방 명령에 관해서도 스승님이 이방에게 뇌물을 주셨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민석철은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담은 민석철을 보았습니다. 오래전 같은 세계에서 붓을 들던 사람, 재능의 차이에 짓눌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분노 대신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이수겸이 선언했습니다. 위작의 주모자가 밝혀졌으니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겠소. 품평회가 끝난 뒤 석담이 쓴 대도무문은 자리에 있던 모든 이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한 선비가 말했습니다. 석담의 글씨는 예전보다 못해진 게 아니야. 달라진 거야. 오히려 더 깊어졌어. 민석철은 위작 유포와 뇌물수수 혐의로 관아에 넘겨져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소문은 조정까지 올라갔고 숙종은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았습니다. 숙종은 석담을 불렀습니다. 내 글씨를 보았다. 떨리는 붓으로 쓴 글씨라 들었는데 과인의 눈에는 오히려 살아있는 글씨로 보였다. 과찬이십니다, 전하. 나병 환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 한다. 그곳에 필요한 글을 내가 쓰고 환자들에게 글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석담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석담과 복덕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복덕의 움막에서 허영감이 증인이 되어 주었고 장터에서 복덕을 알던 몇몇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대신 무명옷, 패백 대신 복덕이 만든 엿이 상에 올랐습니다. 석담은 그날 밤 붓을 들어 글씨 하나를 썼습니다. 동행, 함께 걷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한양 외곽에 나병 환자들을 위한 마을이 세워졌습니다. 석담은 마을 입구에 편액을 썼습니다. 인촌, 어진마을. 석담은 환자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복덕은 아이들에게 언문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늦게 배운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못 배운 사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촌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나병 환자 마을을 왜 우리 옆에 짓느냐? 마을 입구에 돌을 던지고 길을 막고 인촌 사람들이 우물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환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선생님, 이러다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석담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마을 입구에 나가 글씨를 썼습니다. 큰 돌 위에 물을 적셔 쓰는 글씨. 아무 말 없이 아무에게 따지지 않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서로 도우면 못 이길 어려움이 없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호기심에 멀찍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2달이 지나자 다가와 글씨를 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3달이 지나자 마을 아이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도 저 글씨 읽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 아이 뒤로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돌을 던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석담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벽은 칼이 아니라 시간이 허물었습니다. 인초는 자라났습니다. 석담에 떨리는 붓에서 태어난 서풍은 석담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떨림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완성된 서체.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즉위했다가 다시 영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인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석담과 복덕 사이에 아이 셋이 태어났습니다. 아들 2, 딸 1. 모두 건강했습니다. 허영감은 칠순을 넘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인촌의 환자들을 돌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석담은 74이 되던 해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심하게 떨렸습니다. 복덕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뭘 쓰시게요? 석담은 대답 대신 천천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은혜은. 복덕은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석담에게 배운 글로 은혜, 은. 석담이 복덕에게 붓을 건넸습니다. 당신도 한 글자 쓰시오. 복덕은 붓을 받았습니다. 나병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2년년. 두 글자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은과 연. 삐뚤빼뚤한 두 사람의 글씨가. 그날 밤 석담은 복덕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무덤은 인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나란히 만들어졌습니다. 비석에는 석담의 마지막 제자가 글을 새겼습니다. 여기 떨리는 붓의 주인과 그 붓을 잡아준 손이 잠들다. 매년 봄이면 비석 옆 복숭아 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은 글을 배웠습니다. 석담이 가르치고 복덕이 이어받고 그 제자들이 다시 이어받은 배움이었습니다. 석담체는 이후로도 오래 전해졌습니다. 떨리는 붓에서 태어난 그 서체를 보며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떨리는 손으로 이런 글씨를 쓸 수 있었을까? 답은 석담이 마지막으로 쓴 글자에 있었습니다. 은. 누군가의 은혜가 부러진 붓을 다시 세웠고 그 붓에서 나온 글씨가 세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장터에서 건넨 엿 한 조각이었습니다.